위스캠프 첫 오프닝 이후 첫 세션을 맡게 된 24기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제목은 거창하게 철학적인 공대생 이러면서 뭐가 있을 것처럼 잡아왔지만 인문학을 읽어보자는 얘기고요. 첫 번째 그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에 가시면 아테네 학당이라는 걸 원본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의 많은 철학자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왜 인문학을 전공 공부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회계와 사회, 논리와 사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등등의 인문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라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세션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문학이 무엇이냐? 인문학 위키백과에는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경험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변적인 방법을 폭넓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위 항목으로는 인류학, 법학, 고전학, 역사학, 언어, 문예학, 음악, 사학, 공연예술학, 철학, 종교학, 미술사학 등등 하위 항목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라는 정의를 제 스스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가지 항목을 피라미드의 형식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좀 더 내 생활에 밀접한 실용적인 학문,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은 어찌 보면 쓸모없을 수도 있는, 하지만 좀 많이 실생활과는 많이 밀접하지 않은 학문이라는 그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래부터 차례차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법학,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60%가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통계를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20살이 다 넘으셨잖아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날아가면 하면 합의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잘 몰라서 실수로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을 반드시 배워야 이 사실에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인 여성시대의 대란으로 좀 알아보는 케이스 예를 들어 뽑아봤는데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검사의 의무. 형법은 나라가 그 범죄자를 직접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즉 검사가 나라의 변호사가 돼서 이제 피고를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구형도 하고 재판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혹은 단체와 단체, 단체와 사람 간에 벌어지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사기, 내가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경우 민법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형법은 검사가 피고의 범죄와 사실을 100% 입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민법은 원고가 약 50% 정도, 50%를 넘기면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요. 혹시나 싶어서 원고와 피고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원고는 소송을 건 사람이고요, 피고는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법에서 만약에 피고가 패소했을 경우 벌금, 범칙금은 다 나라의 국고로 들어가고요. 민법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 여성시대에서 많은 고소와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형법으로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저쪽의 변호사가 선임을 안 해줄 거다라는 방식으로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형법으로 본인이 고소를 당하셨으면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검사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저작권, 굉장히 무감각해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여성시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공유했고요, 사용했고요. 디즈니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습니다. 저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디즈니는 자사의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회사입니다. 스폰지밥의 이미지도 무단 도용했었고요. MS 오피스, 포토샵 불법 공유, 인강도 불법 공유했습니다. 저작권이 그냥 인터넷에 있어서 다운 받았어요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이 됐어요. 됐습니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현재 고소가 들어가 있고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회사에 전부 다 그 관련 메일이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음화 반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 써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음란물 유포죄예요. 탑 시크릿. 여시에서 이제 원래 여시가 여성시대가 다음에 있던 카페인데 거기서 서로 음란물을 제작 및 공유를 하다가 걸렸어요. 다음은 측에서 제재가 들어간 이후 SLR 클럽이라는 곳에서 식민지 이제 멀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걸 다시 약 47,000명이 이거를 공유를 했어요. 47,000명이면요 서울 상무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수더라고요. 전부 다 정보통신법 등 음란물 공유, 유포 전부 다 걸려서 현재 다시 이것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 거래.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해 주세요. 짝퉁을 판매, 밀수, 니코틴 액상 판매 다 걸렸고요. 건강식품 팔아요, 약 팔아요, 화장품 샘플 팔아요, 피부질환 약 팔아요. 전부 다 현행법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별거 아닌 일들 같지만 다 전부 다 법에 위촉되는 일들이라는 거. 여기 이분들 마약도 건드리셨습니다. 대만초 프로포폴 엑스터시는 본인이 하시는 약이고요. GHB는 데이트 마약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것도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마약인데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어서요. 나 네덜란드 가서 마약했어 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속인주의, 한국인은 어디서든 마약을 하면 안 돼요. 허용되는 곳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돌아왔을 때 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 돼요. 마약이 된다고 하면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약을 했다? 속지주의에 의해서 걸려요. 해외에 나간다고 우리나라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여성시대의 이런 관련 사례들로 본 외에 이렇게 특히 경제관련법이 되게 빈틈도 많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항목들입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재산, 집, 가정을 지키시고 싶다면 여러분 하시는 사업 혹은 관련 경제법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한층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역사학과 언어. 역사는 과거라 불리는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의 재창조고요. 언어는 관련 언어를 분류하고 했던 하는 학문이지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독도 문제, 센카쿠 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등등 현재 동북아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토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정확한 역사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불리할 수 있겠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기 이 조그만 지역 안에 이렇게 많은 군사물자들이 집결이 돼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 좀 살아남으려면 우리 역사라도 정확히 알아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어. 이거는 이 이미지는요 구글에 글로벌 치면 나와요. 굳이 힘들게 찾지 않아도 최근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국어만을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어졌어요. 영어,
누구나 다 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외국어, 특히 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사업, 일을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을 대해서 더 많이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술, 점점 내 실생활과는 점점 관계가 없어지는 느낌이죠. 문예학, 음악사학, 공연예술학, 미술사학, 고전학. 예술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지치고 따부가 나고 무료해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네, 조앤 K 롤링이고요. 여기 자라나라 머리가 필요하실 것 같은 이분은 누굴까요? 셰익스피어입니다. 오른쪽 이분은 누굴까요? 어렵죠. 이탈리아의 대문호 단테입니다. 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글을 잘 써요. 특히 소설을. 네, 해리포터,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과 희극이 비극과 희극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고요. 단테는 단테 신곡으로 한 방에 뜨셨죠. 소설이 이분들은 소설 또는 희곡 등이라는 작품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악사학 맨 왼쪽은 누굴까요? 모차르트죠. 이분은 누굴까요? 음악의 아버지세요. 예, 바흐입니다. 이분은요? 용감한 형제예요. 용감한 형제. 바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바로크 음악에서부터 모차르트의 고전파, 베토벤의 문을 열어잡긴 낭만파 등등의 음악뿐 아니라 현대 음악까지 모든 음악을 아우르는 음악 사학입니다. 공연 예술학입니다. 뮤지컬, 비보잉, 성악 등등 모든 공연,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술을 공연 예술학이라고 하고요. 전시 미술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역동적인 움직임 혹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 설치 미술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사학이에요. 왼쪽은 마찬가지로 바티칸에 있는 크리스티나 소성당에 가시면 맨 마지막에 미켈란젤로의 그 천국과 지옥 맞나요? 이 그림 제목이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요, 극사실주의라고 해서 사진과 현실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핏 보면 사진에 펜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입니다. 미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이 미술 그림을 볼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전학입니다. 왼쪽은 그 소설, 문학을 가장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불려지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지으신 호메로스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은요, 라틴어 문학 작품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갈리아 전기와 내전기를 쓰신 케사레입니다. 형식은 카이사르고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불리고 이탈리아어로는 케사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방금 요 5가지의 문예학, 음악사학, 공연예술학, 미술사학, 고전학 재미없죠. 하지만 저도 처음에 되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한 번에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주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더라고요. 마지막은 가장 재미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철학, 인류학, 종교학입니다. 이 세 개는 여기가 끝이에요. 한 번에 뭉쳐놨어요. 나도 재미가 없어서. 첫 번째 이 그림은 소크라테스의 처형 장면이고요. 이거는 인류학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종교학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어느덧 맨 꼭대기층까지 왔어요. 철학과 인류학, 종교학까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왜 배워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본 글 중에 인문계 학생들이 마케팅과 홍보, 경영 쪽에 우수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 유리하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관계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컴퓨터공학에서 전공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면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요. 학원을 다닌다고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진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분 분명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용당하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역사나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이 온갖 전공 지식만 가득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그렇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바보라는 거죠. 예.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또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데캠이라는 매우 전공틱한 매우 공학틱한 컨퍼런스의 이 문을 인문학을 왜 알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열어 제끼면서 저의 첫 세션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